최근 전 세계의 관심은 과연 자국이 코로나 백신을 빠르게 확보하고 맞을 수 있는가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에서는 전 세계 백신 회사들이 밝힌 백신 공급 조건에 크게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관련 정책에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라는데요. 스가네각이 내놓은 파격적인 정책은 다음에서 언급될 백신 회사들이 제시한 공급 조건보다 오히려 더 충격적이며 일본 국민들이 그야말로 아비규환 상황이 오는 게 아니냐며 걱정하는 것입니다. 전세계 백신 회사의 제안과 스가네각의 발표가 왜 충격을 안겨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적인 백신 회사들은 자신들의 백신 공급 시에 각 국가와 계약을 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 면책 조건을 요구한 것입니다. 만약 백신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면책해달라는 것으로 백신을 빠른 속도로 개발해서 내놓았으니 충분한 시간이 없으며 발견 못한 부작용은 백신 회사들 책임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상상을 초월한 정책을 내놓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스가네각의 파격적인 백신 공급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충격을 받았다는데요. 네티즌들은 일본 정부의 백신 정책을 더블 플레이라며 모든 그림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다고 혀를 차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스가의 쓰나미 폭탄 정책이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의도된 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과 동시에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에서 배상을 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가 알아서 치료해주고 배상까지 해준다고 하니 믿음직하기까지 한데요. 그런데 네티즌들은 이런 법안 통과를 질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무료 백신을 맞을 수 없으며 그러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맞섭니다. 한편으로 보면 일본 국민들이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현재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럽은 물론 미국까지 모든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하기로 진행한 상황이고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가 부작용까지 책임져 준다는데 왜 그런 반응이 나오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책임진다는 법안을 통과한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제시되는 것은 2019년에 도쿄전력과 관련된 일본 정부와 법원이 국민에게 보인 케이스를 꼽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관련된 피해와 관련해서 반드시 피해자들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도쿄전력 관계자들은 나와서 머리 숙여 사과하기도 했죠. 그런데 막상 일본 정부는 이를 외면했고 이 책임을 도쿄전력이 전면에 나서서 대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쿄전력 역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피해자들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대법원은 해당 소송 판결에서 도쿄전력의 관계자들을 전원 무죄로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후쿠시마현에 거주하는 국민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일본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이제 정부에게도 강하게 인상지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은 이번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시키고 부작용까지 정부가 책임져준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 부작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유착이 심한 대법원에서 부작용이라고 규명이 어렵다고 판결을 내버리면 사실상 정부에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본 국회의 백신 부작용 정부 무한책임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가 매우 어렵게 돼버린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백신 가미카제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백신이 있으면 무턱대고 거대한 위험에 뛰어들자라는 말인가 라며 백신은 아직 제대로 검증된 것도 없는데 이것을 온 국민에게 무료로 맞춘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하며 코로나라는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고스트 트래블이나 올림픽을 강행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하에 국민이 모두 백신을 접종해 경제활동이나 올림픽 응원에 나서야 하는 국면 자체가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일종의 백신 동원령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는 과거 2차 대전 때 각종 무기 생산을 위해 국민들이 동원된 상황을 비유하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에서 올림픽이나 각종 경제 복구를 위해서 백신을 모두 강제로 맞아야만 하냐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계자들은 현재 백신이 안고 있는 숙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순히 백신을 맞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안 그래도 미국에서는 설문조사 시 49%의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 상황이기도 한데 과연 여러가지 신뢰를 얻지 못한 일본 정부가 제시한 백신을 일본 국민들이 순순히 접종하려고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두 번째로 제기되는 의심은 스가의 큰 그림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단순 타이틀에 불과하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정책을 정당화시키려는 일종의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가네각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보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일본은 최악의 코로나 확산 국면으로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기 바로 이전에 스가 내각은 뜻밖의 한 가지 정책을 슬쩍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여행 장려 정책인 고우트 트래블의 실시 기간을 연장할 뜻을 표명한 것이죠. 그는 이날 열린 관광전략 실행 추진회의에서 지방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관광업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며 고우트 트래블 사업을 연장해 감염 상황이나 여행 수요 회복 상황을 고려하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의사협회는 이번 주가 사실상 의료 붕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으로 보고 고우트 트래블은 물론 모든 일본 여행 외식 정책을 멈추고 봉쇄를 실시해달라며 절규에 가까운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PCR 검사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무증상자는 집에서 며칠 쉬면서 타이레놀이나 먹으라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우트 트래블을 연장하는 것에 놀란 것이죠.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그 다음날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알게 됐습니다. 스가 내각이 백신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백신 법안 통과가 된 직후에 눈치채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스가 내각에서 올림픽을 끝내 추진하는 것은 바로 백신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아사히의 주간 신문에 따르면 IOC에서 유럽 전체에서 올림픽 예선전 등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유럽이나 북미 등 전 세계에서 지역 예선 등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어야 하는 시점임에도 아무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2021년 올림픽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스가 내각은 한 가지 위험한 가정을 했는데요. 현재 나오는 백신의 효과는 95%이므로 내년 여름쯤엔 모든 이들이 어느 정도 정상 생활에 복귀할 것으로 가정하고 올림픽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완벽한 백신을 가정할 때 가능한 것이죠. 즉 일본 정부는 현재 방역은 허술한 이대로 둘 것이고 봉쇄도 없으며 오직 백신으로 코로나를 잡겠다는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현재 내수시장밖에 없으므로 여행 외식은 멈출 수 없고 백신으로 온 국민을 무료로 다 접종시켜서 이 사태를 한번 해결해보겠다는 도박에 가까운 무리수가 나온 것입니다. 일부 국민들이 이것이 실제로 자칫 강제 접종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우려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학생 셔틀버스 강제 동원, 의사 자원봉사자 강제 동원 등이 이루어졌다면서 올림픽을 위해 코로나 백신 접종이 무리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백신의 신뢰를 제대로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뉴욕타임즈는 한국 정부는 독감 백신 문제를 잘 처리했다고 하며 일본 정부와는 다른 행보임을 나타내는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한국 정부는 이에 관해 철저한 협상을 통해 가능한 한 우려가 없도록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면책 요구와 관련 이런 면책 요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안전처는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가능한 좋은 협상을 통해 이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이 논란이 되는 것은 보통 백신이 완성되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이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데 지금은 이 기간을 10배를 압축해서 1년에 끝냈으니 관련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백신 관련해서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는데요.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현재 여러 국가 또 다양한 제조사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나 계약 조건, 확보량 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하기 위한 전략이고 또 일부 사항은 계약 완료 뒤에도 비공개인 내용이자 계약 조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하루 5,600명의 확진자는 부담이 되지만 확실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방역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현격한 차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스가 내각은 마치 백신에 올인한 것처럼 각종 정책을 펼쳐나가며 일본 국민의 우려를 던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백신의 효능이 뛰어나다고는 하나 무조건 백신 투입은 반대라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테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병으로 사의를 표하자 내각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물론이고 현 정권의 전통 후계자를 자처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난 7일 일본의 1위 언론 요미우리 신문이 유권자 107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52%로 집계되었습니다. 한 달 전인 8월 조사에서는 37%였습니다. 무려 15%나 소직 상승한 것입니다. 사실상 차기 총리로 낙점된 스가 장관의 지지율은 더 급상승했습니다. 그는
차기 자민당 총재 적합도 항목에서 46%로 1위를 얻었습니다. 아베 총리의 정적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33%,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은 9%를 기록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원래 총리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지지율이 5% 내외였습니다. 신문은 내각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는 임기를 마치지 못한 중도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신문은 장기 집권의 피로감에 등을 돌렸던 민심이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총리가 유력시되는 스가 장관은 한국인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는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국제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스가는 지난 6일 일본 국어 언론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다. 그것에 확고하게 제약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그의 발언이 별로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아베 내각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논리는 언제나 한일 청구권 협정이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왜 자꾸 한국의 발목을 잡는 걸까요? 이 협정은 도대체 왜 맺어진 것일까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5년 만에 국제사회에 복귀했습니다. 1951년부터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다시 국교를 맺는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의 국교를 추진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두 나라가 국교를 맺어 함께 공산주의에 대항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지지부진하던 관계가 급물살을 탄 건 박정희 정권 때였습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국에게 집권의 명분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1961년에는 박 전 대통령이 일본을 직접 방문해 일본 총리와 한일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이 일본 외무상과 협의해 나갔습니다. 한일 회담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고작 청구권 3억 달러와 경제차관 2억 달러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모든 배상을 포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식민 지배의 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이 그렇게 날아간 것입니다. 1964년 협정의 내용이 알려지자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죠.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이를 진압했습니다. 마침내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본은 55년 전에 체결된 이 협정을 계속해서 들먹이며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책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이와 상관없이 일제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일본은 모든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스가 장관은 아베 정권의 모든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인터뷰 전날 일본은 정책집을 내놓았습니다. 정책집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외교 및 안보 정책을 펼치고 중국을 위시한 근鄰국과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겠다. 한국을 거론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한국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가 장관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 정권의 계승, 스가는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1위인 호소다파와
2위 아소파, 3위 다케시다파, 4위 니카이파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시아라파와 무파벌이 합세해서 이미 국회의원 과반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는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베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일 순회 전화회담이 37차례 열렸다.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석했다. 러시아, 중국, 한국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전부 보고를 받아왔다. 참고로 중국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방위를 추진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의 마지막 과업은 개헌입니다. 그는 자신의 임기 내에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어떤 입장일까요? 헌법 개정을 위한 환경을 정비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현행 헌법은 1947년 5월에 발표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패전 후에 만들어졌고 연합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죠. 헌법 구조 1항과 2항에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 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립니다. 아베 총리가 이 조항을 모두 바꾸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 근거 조항을 넣는 개헌을 추진해 온 것입니다. 사실상 전쟁 가는 국가를 만들려고 한 것이죠. 스가 장관의 광폭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의원을 해산해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스가가 총리가 되면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약 1년여가 남았죠. 만약 조기 총선을 하면 장기 집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코로나 대응이 우선이라며 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는 중의원 해산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중의원 해산과 관련해 이렇게 답해왔다. 총리가 한다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향후 정치 환경을 보고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치권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